자문비 명목으로 3,738만원 총 30일에 걸쳐 집행을 했는데 실제 자문 위원이 없다고요? 이거 좀 문제네요. 자문이 필요한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도시재생계의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네, 91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녁에 제가 한국관광고등학교로 강의를 가는 날이기도 해요. 제가 졸업한 학교이기도 하고 오늘은 이제 OT이고 OT 이후에 이제 특강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생이나 이제 지자체 공무원분들 아니면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이제 좀 주로 했었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고민이 되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줘야지 이 친구들한테 좀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까라는 고민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강의긴 한데 어쨌든 오늘 또 강의를 통해서 저희 후배들 또 이제 새롭게 하는 청년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0일에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 총 5가지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전주시 소식인데요. 전주시에서 활동하고 운영하고 있는 공간 중에 하나인 어반 베이스 캠프에서 마을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성심당 김태훈 작가님과 연세대 김용찬 교수님의 강연이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2월 22일 금요일 내일이죠.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요. 주소는 전주시 완산구 현무 1길 33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어반 베이스 캠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이 공간은 저도 강의자로도 가보고 그 다음에 수강자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강생으로도 가봤는데요. 두 가지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공간이고 이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이 대표님께서 사실은 아주 지역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떻게 학문적 측면에서도 아주 심도가 깊으신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만약에 시간이 되면 너무 꼭 가보고 싶은데 일단은 시간 한번 내일 제가 또 다른 일정이 있네요. 그래서 가보고 싶지만 이번에 못 가지만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성심당 책은 도시재생 쪽에서 많이 읽혀지는 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된 작가님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부천시 소식입니다. 부천시에서요, 소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지원을 하는데요. 내달 8일까지, 3월 8일까지 접수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 유형은 일반 공모와 기획 공모 중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일반 공모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유주제 사업이라고 합니다. 기획 공모는 마을 환경 개선, 캠페인 활동, 경관 협정, 청년 교류 활동, 보행 안전 강화 등 5개의 주제의 실행 사업이다라고 하네요. 신청 대상은 5명 이상의 주민 모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5명의 기준이 이제 협동조합이 설립해서 이런 기준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최소의 인원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단체, 개인 그런 거 꼭 단체만 물론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들이 주민 협력을 가지고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들은 일부 필요하긴 하나 너무 여기에 얽매여서 개인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직이 되지 못해서 활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공모는 거주지 또는 직장, 학교 등이 소사 도시재생 지역인 주민 3인을 포함하여 기획 공모는 부천시 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주민이나 단체여야라고 합니다. 신청은 부천시 홈페이지나 부천마을 재생 홈페이지에 공고된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라고 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주민 공모와 그 다음에 주민 공모, 일반 공모와 기획 공모가 있네요. 그래서 사업비의 규모는 지금 보니까 정보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게 앞으로 자발적인 지속성을 갖는 주민협의체나 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방향성을 잡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공모사업 외에도 자발적으로 다른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멘토링이나 교육들을 함께 진행해 주신다고 하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소식은 오산시 소식인데요. 이건 좀 뉴스예요. 뭐 소식이라기보다는 좀 기사인데요. 기획 보도인데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꽃 장식 하나에 120만원 오산시 도시재생 사업 혈세 낭비 논란이라고 하네요. 경기 오산시가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제멋대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사도 안 한 업체가 기성금은 중간정산 공사비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주는가 하면 부실공사를 잇따름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검수조차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21시에 따르면 오산시는 2017년 11월 30일부터 오산 장터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공정률은 약 85%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루어진 것으로 국비 25억 6,700만원, 도비 7억 7천만원, 시비 35억 9,700만원, 총 69억 원, 약 7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던 사업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시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 착공 전 자문비 명목으로 3,738만원 총 30일에 걸쳐 집행을 했는데 실제 자문위원이 없다고요? 이거 좀 문제네요. 자문이 필요한 건 정말 맞습니다. 큰 돈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30일이면 근데 자문위원이 없었다. 이거 참 문제네요. 그 돈은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위원회 사무실에 여직원의 인건비로 편법 지출됐다. 야, 이거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몇 군데 있는데 요거 좀 한번 둘러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업비들이 도시재생 사업들 하면서 몇 억이 들어왔고 몇십억이 뭐 이렇게 여기서 우리 동네에 뿌려져 하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분들은 도대체 이런 돈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바뀐 거야 하다 보면 속히 말해서 몇몇의 이제 중심을 이루거나 사업에 좀 연결고리가 깊숙이 되어 있는 일부 조직에서 이런 경우들을 발생하는 것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시 한번 국토부에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공사도 하지 않은 업체가 기성금을 집행한 사실도 업체에 기성금을 집행한 사실도 나왔다고 하네요. 지난해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공사 항목인 미스트 쿨링 장치 설치와 관련해 시는 시공조차 하지 않은 업체에게 기성비 5,271만원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지난해 11월 21일 사업부지 중앙광장에 약 2억 원이 소요되는 시계탑 설치를 했는데 이 역시 부수일 공사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와, 진짜 아깝네요.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2억 원이면 진짜 지역 청년들한테 정말 좋은 컨설팅을 통해서 20억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좋은 조직체도 만들 수가 있는데 참 이런 일반 설치물로 이런 것들이 다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좀 말을 잃었습니다. 좀 어쨌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시계탑에는요 기단에 3,000개의 글자가 새겨져야 하는데 1,400자는 없는 1,600자만 새겨졌다. 금액이 어떻게 보면은 반밖에 안 드는 이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냥 그대로 측정됐다. 한 글자에 약 12,000원 정도 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너무 심하네요. 그리고 5억 원이 투입된 조형물과 노인정 벽화 공사의 경우에는 더 심하다고 하네요. 공사를 마친 지 3개월도 안 돼 균열이 가는 등 부실공사 흔적이 역력한 데다가 강한 공사비가 세간의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5억이 들었다고요? 이 페인트 7350. 와, 대단하네요. 이거 저한테 주시면은 한 50만 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의뢰 받겠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의혹은 자유한국당 이상복 시의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 밝혀지면서 알려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김영우 도시재생국장은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몇 안 돼 점검을 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잘못된 시계탑 공사와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조형물에 대해서 재설치하도록 조치하겠다. 사실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지역의 도시재생 활동가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그 도시재생 지원센터 중에 일부에서는 그냥 활동가를 뭔가
밑에 있는 사람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어요. 이제 사실은 활동가들은 그 센터의 우군이자 동네에 어떻게 보면은 반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던 도시생이 이루어지던 이런 것들 모니터링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질타도 해주고 때로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협력도 구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를 예제를 들면 지금 활동가 제도가 5년 정도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부족합니다. 약 5명 정도가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 분장이 잘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원래는 기존에는 한 3년 정도는 잘 진행이 되다가 이 센터의 조직원들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이 센터 장님부터 기존에 있는 연구원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바뀌고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재가 결국에는 이런 활동가의 운영 자체도 부재를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도시재생 사업이 바른 방향으로 가거나 성공에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바뀌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센터 중간 지원 조직에 일하는 분들의 여건 개선, 그 다음에 그들의 복지 개선, 그 다음에 월급이 조금 더, 그 다음에 계약 기간도 지금의 단순하게 1, 2년 계약제가 아닌 장기 계약제로 가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좋은 인적 자원들이 이 센터로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은 되게 홍수처럼 밀려드는 도시재생 센터나 현장 센터가 막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인력난에 고생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 현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 조건이 안 되시는 일부의 분들도 여기서 이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도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건 개선이 더 좋게 돼서 더 좋은 자원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주민들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일정 오랜 기간 동안에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해방촌 소식인데요. 해방촌 도시재생 상징 노홍철 결국 먹튀였나 뭐 이런 기사가 나와서 좀 읽어드릴게요. 방송인 노홍철이 서울 용산구 해방촌 오거리 신흥시장 내 건물을 대파라 7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라고 합니다. 신흥시장은 낡은 재래시장이었으나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새롭게 변모한 곳이다. 예술공방, 청년 창업공간, 카페, 이탈리안 식당들이 들어서면서 신흥 상권으로 부상했고 농철 효과까지 가세해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곳이다. 이곳 건물 소유주들은 임대료를 6년간 동결하는 데 합의하는 등 낙후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합니다. 와, 이런 건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서울시는 해방촌 오거리 상권이 젊은 층 사이에서 입소문이 날 무렵 이곳 홍보 대사격인 노홍철이 시대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가면서 그 재테크 성공기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여러 있다라는 기사가 났네요. 좀 쭉 읽어보면은 결국에는 이것들을 건물을 6억 7천에 사서요. 얼마에 팔았냐면 14억 4천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114%가 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노홍철 씨는 신사동에 122억의 건물을 매입했다고 하네요. 사실은 노홍철 씨가 이 공간에서 본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죠. 인근 경리단길 상권이 포화되면서 저평가된 해방촌 신흥시장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고 노 씨는 1인 책방 방송 등에서 유명세를 타면서 뜨는 동네가 됐다. 그러니까 사실 책방을 여기서 작게 했던 것 같아요.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근데 이렇게 좀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기사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것들이 이게 사실은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좀 상징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의 어떤 이런 인물들이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 공간에서 결국에는 누군가는 계속 이제 좀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계속 임대료가 오르고 있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자체가
사실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동교라는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은 다행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 건물주와의 협의 자체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 것들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내놓은 어떤 착한 건물주에 대한 지원 혜택들도 일반 건물주들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의 규모가 있는 분들한테는 큰 혜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또 이용하는 어떻게 함께 협력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악용하는 경우도 좀 종종 보거든요. 건물을 지원받아서 쭉 해놓은 다음에 팔아버리고 시세 차익으로 원래 그거에 대한 공사비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겠다 협력을 해놓고 지원을 받아서 그걸 리모델링 해놓고 다른 건물주에게 비싼 가격에 판다던가 이런 경우도 저는 사실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이 사실 고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건물주분들이 압구정동의 사례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 사업은 결국에는 함께 그 공간을 운영하고 유지시켜주는 사람들과 협업하고 상생하지 않으면 그 지속성은 갖기가 힘들다. 물론 그래도 상관없어. 난 건물 팔고 돈만 벌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뭐 어떻게 말릴 수는 없지만 이 동네의 주민분들, 그래서 동네의 어떤 상생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최근에는 그런 건물들을 이 동네 주민들이나 시나 아니면 시민들이 함께 일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함께 구매하고 운영하는 형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무슨 이렇게 펀딩하는 업체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시 자체 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함께 협력하고 계속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 읽어준 오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강의 잘하고 오고 내일 또 강의 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읽어준 오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